문재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언급했던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둘러싸고 꼬리에 꼬리를 물며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 3당 원내대표의 맥주 회동으로 기대를 모았던 국회 정상화는 하루 만에 냉기류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독재자의 후예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문 대통령의 발언부터 해서 그 이후에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독재자의 후예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니까 여기서 지금 대변인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지금 저희 한국당은 우리를 보고 독재 세력이라고 적반하장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귀 기울여 좀 들어주십사 한 거는 대변인 황교안 대표 얘기 중에 뒤에 대변인 지읒 발음이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뭐 지시다 아니다 지금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도 여러 번 들었어요. 예. 듣고 뭐 어제 방송 같은 게 보니까 기자들이 뭐 한 50번을 들었다 모여가지고 예. 그런 얘기도 있고 한데 약간 좀 지읒 발음이 들렸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예. 근데 확실치 않고 일단은 본인이 또 이렇게 앞에 계신 예. 청중을 가리키면서 했기 때문에 청중의 얘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했단 말이죠. 예.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논란이 되니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황 대표는 내가 어떤 그런 말을 예. 했냐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본인이 했으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안 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확치가 않으니까요. 뭐 소리 분석가를 동원해 가지고 보면 되겠지만 이게 뭐 그렇게까지 할 문제는 예.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이 독재자의 후예 공방 발언은 좀 말씀을 드리면 황교안 대표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5.18 기념식에서 하신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도 여전히 한국당의 일부 의원들과 예. 외곽에 있는 한국당을 지지하는 세력들 중에 일부가 5.18에 대해서 끊임없이 폄훼를 하고 있습니다. 지만원 씨 같은 분 예. 말씀하신. 예. 왜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망언도 국회에서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을 저는 그 기념사를 들으면서 저는 대통령 말씀 들으면서 정말 진솔된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리고 예. 저도 좀 울컥했습니다, 솔직하게. 예.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대통령의 정확한 금방 나왔지 않습니까?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대통령도 얘기했죠. 5.18 민주화 운동이 지금에 어떻게 걸어왔습니까?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이 평가를 하기 시작해서 노태우 대통령 군인 출신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어서 김영삼 전 대통령 때 이게 5.18 민주화 운동이 국가 기념일이 됐습니다. 예. 지금 한국당의 전신입니다. 한국당이 배출했다고 당사에 자랑스럽게 걸어놓고 있는 대통령 그분 중에 한 분 사진도 있고요. 그렇게 계승하겠다는 정당인데 그 정당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후예가 아니라면 이렇게 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황 대표는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왜 독재자의 후예입니까 하면서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위원장, 노동당 위원장을 끌고 들어왔는데 이거하고 그거하고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건 상식을 가진 분들이라면은 왜 이게 독재자의 후예 공방이고 논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전형적인 좌파의 프레임인데요. 황 대표 측에서. 근데 이거는 당장은 본인들 지지층에서는 올소라는 소리를 들을지 몰라도 건전한 중도층이랄지 아니면 더욱더 진보층에서 볼 때는 이건 진짜 아닌데 예. 왜 저거를 문제 삼을까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까 그거는 뭐 황 대표가 아니라고 하니 예. 저도 아닌 걸로 믿겠습니다만은 자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 대변인 이거 좀 심하지 않습니까? 금도를 넘어서는 거죠. 그건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질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리셨나요? 일단 이제 그 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우리 지금 한 교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거기에 조금 이제 그 몇 가지 제가 이제 보완을 좀 하자면은 일단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갖다가 폄훼하거나 예. 왜곡하거나
혹은 뭐 톤다운 시킨 거나 이럴 의도를 가진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혹은 보수층 인사는 없다. 이렇게 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셨듯이 5.18을 국가 기념일로 정한 것도 문민정부 시절인 김영삼 대통령 때 시절이었고요.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과정 중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몇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 헬기 사격 문제, 그다음에 뭐 안매장 문제 예.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5.18 관련해 가지고 진상규명 특별을 다시 만들겠거든요. 예. 그 특별법에 보면은 여러 가지 항목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안매장이라든지 헬기 사격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은 북한군 개입설도 조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게 항목에 나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뭐 이종명 의원이 얘기했던 그 문제도 이건 뭐 지만원 박사가 뭐 그저 주장을 해서 뭐 600명이 뭐 저기 내려왔느냐는데 예, 예. 뭐 그걸 믿는 사람은 없고 다만 일부에서 여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혹이 제기가 되니 그래서 특별법으로 여야 합의해서 특별법에도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자는 게 합의가 된 사안이니까 이것을 갖다가 망언이니 폄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아까 저기 자료화면에서 나왔듯이 이 문제가 가져된 거는 사실은 좀 이런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유시민 지난번에 저기 황교안 대표가 이제 광주를 방문했을 때 네. 그때 이제 광주 이제 일부 전체 시민의 광주 일부 시민들이 이제 방해를 했고 물병 네. 덮어 던졌고 첫 번째 사건.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유시민 이사장이 저 광주 시민들한테 황교안 대표가 오면은 뭐 사무죠. 예, 사무. 등을 돌려라까지 예. 거기다 악수하지 말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연인지 뭐 어쨌든 간지 영부인께서 가시면서 이해찬 대표 악수하시고 황교안 대표 건너뛰고 손학규 대표 악수하시고 그러니까 건너뛰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게 좀 그렇지 않느냐 라는 이제 그런 좀 섭섭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늦게 3일 있다가 이제 이 문제가 그러니까 인천 가셔서 이제 거론이 됐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와 같은 발언들이 자꾸 이어지는 거는 결코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된다. 지금 당장 OECD에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을 처음에 2.6%에서 2.4%로 다운시켰거든요. 네. 그다음에 원화 가치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외화가 계속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런 엄중한 사태에 일가전 말꼬리를 잡는 식으로 해가 서로가 뭐냐는 것은 결코 도움이 안 된다. 이만한 이 정도에서 이것을 더 이상 논쟁은 확산하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기서 뭐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 좀 더 붙여서 한다면 이 헬기 사격 문제를 제가 이제 현역 기자하면서 95년도에 사실 뭐 깨알 자랑입니다만 제가 특종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제보를 받아서 기사를 취재했었는데 그게 지난해 1월에 국방부에서 밝히기 전까지 무려 23년이 걸렸습니다. 예. 진상이 드러나기까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안 밝혀진 게 너무 많아요. 헬기 사격은 이제 국방부가 전일 빌딩에서 뭐 타는 자까지 예. 발견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뭐 의심하는 분들이 있지만 근데 이번에 이제 주한 미군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새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전두환 씨가 실제로 와서 사격 명령을 했느냐, 사살 명령을 했느냐, 편의대 공작이 있었느냐 아주 많습니다. 저는 더 밝혀질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 진짜 필요한 부분들을 밝히자고 하면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을 달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그게 아니고 마치 당시 폭도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났고 유가족이 괴물 집단이고 그런 발언들은 5.18을 진짜 정신을 훼손하고 본질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거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5.18 민주화 운동은 이제 규명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3.1운동 가지고 지금 틀이 못 잡잖아요. 네. 4.19 가지고 안 하지 않습니까?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뿌리부터 흔들기 시작하면은 그건 아무리 정치적 뭐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필요하더라도 당리당략이 필요하거나 아마 정략적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이 부분은 금돈을 넘지는 않아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이경수 박사님께서 이제 조금 전에 이런 식으로 서로 말꼬리를 잡아서 서로 공방하는 거 이제 좀 그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 양상을 보면 그 전에는 좀 돌출 발언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변인 정도격에서 아니면 일부 의원에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대표격에서 직접 얘기가 나오고 작정하고 준비한 발언인 듯한 뉘앙스가 많이 있거든요. 양상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좋은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예. 좋은 모습은 아니고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정당의 수장이 이제 어떤
말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설화가 되고 혹은 또 국민들 사이에서 갈등을 비춰주는 모습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 선거라는 이제 이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11개월이면 결코 작은 선거가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선거법 패스트트랙 문제가 태워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각 정당은 명운을 걸고 지금 네.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이 싸움 플러스 그다음에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의 어떤 프레임 문제, 이 문제에서 밀리게 되면은 다 죽는다는 그런 절박감들이 이와 같이 이제 마을의 어떤 전쟁, 마을의 어떤 증폭 이런 것들로 나타나고 있는데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까지 공방이 이어지는 게 말씀하신 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고자 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정말로 지지층 결집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막말을 낳고 있다. 이제 청와대 대변인도 논평을 했는데 저 동의합니다. 지금 막말은 우리 정치의 품격을 급격히 지금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차마 옮기기도 힘들 정도의 이 뭐 정신질환이랄지 아니면 여러 가지 특별한 병이랄지 그 병을 앓고 있는 가족과 환자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정치 지도자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 입에서 나올 때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절망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 앵커 말씀대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지층이 결집을 합니다. 그게 참 문제죠. 문제인데 왜냐하면 또 화끈하거든요. 장애 집회 가서 얘기하고 하면은 실제로 여론조사들 최근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자기 진영의 표들은 조금씩 모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영을 보고하는 정치는 결국은 확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개별 정치인이나 아니면 그 정당의 발목을 또 잡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의원들은 왜 또 그러면 이렇게 거친 말들을 하느냐. 예. 정당 대표를 떠나서 또 개별 의원들도 해요. 네. 아주 각축전을 벌입니다. 막말을. 왜냐? 지금 총선이 1년이 안 남았습니다. 예, 공천을 보는 거죠. 지도부한테 잘 보이면 공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가 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막말을 좀 막고 우리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제 여야 지금 정당들 별 할 일도 없던데 모여서라도 막말 정치인 퇴출 무슨 뭐 협약이라도 맺어서 공천을 주지 않겠다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다든지 방송국들도 그런 분들 초대하지 않는 거 예. 이런 건 소소하지만 작은 것 같습니다. 큰 겁니다. 그런 걸 지켜나가면서 하면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원내 상황 좀 살펴보시죠. 호프회동 했거든요. 여야 산당 원내대표가. 뭐 특히 민주당과 한국당이 지금 서로 워낙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좀 분위기가 풀리나 싶었는데 밥 잘 사주겠다는 나경원 원내대표, 잘 얻어먹겠다는 이인영 원내대표가 오늘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오늘 얘기를 한번 듣고 나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국회만 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할 생각하지 마시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이와 관련된 원천 무효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방적 역지사지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실하지도 않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과도한 요구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결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네,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저럴 거라고 예상을 좀 하셨나요? 예, 큰 틀에서 다르지 않을 거예요. 예. 아마 이인영 원내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나경원 대표를 찾아갔을 때 나경원 대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날로 남겠다. 예. 그랬더니 저도 뭐 잘 먹고 뭐 말씀 잘 듣겠다는 이렇게 화기애애한 덕담지 오갔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오신환 바른미래당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키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바른미래당에서 오신환 의원이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 바람에 조금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핵심은 뭐냐면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려져 있는 세 가지 법안이지 않습니까? 네. 선거법, 그다음에 공수처법, 그다음에 공영수사권 조작법. 네. 이 세 가지는 가만히 보면은 전부 다 패스트트랙을 올려서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대부분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잘 안 될 거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 헌법 개정해야 될 부분도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해버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갈등을 또 나올지 혹은 또 위헌도 시비는 없는지 이런 모든 복잡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불가분하다. 그래서 아마 자유한국당의 정양석 수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차라리 사개특위, 정개특위를 뭐 해산하자 뭐 이런 얘기 발언까지 나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다 이거 해봐야.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 불거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협상도 안 될 거니까 차라리 이런 것도 해보자는 안도 한번 제시했어요.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해 볼 겁니다. 아마 이 문제는 어차피 안 될 거를 굳이 밀고 가가지고 여권이 무조건 밀어붙이는 식으로 한다라는 그런 의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주어서 과연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지 그런 것도 생각해 봤거든요. 더군다나 이인영 원내대표는 뭐 운동권 출신이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조정도 잘하실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뭐 패스트 태운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서는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다. 예.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유감 표명할지도 궁금하고 지금 한국당에서는 사과 그리고 원천 무효 두 가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단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 시간업이라고 한 부분은요. 사실 그 지금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거가 이제 유감 표명, 사과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국회 절차 이렇게 패스트트랙 태우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올라간 것들을 철회하라, 뭐 원천 무효하라는데 이인영 원내대표가 얘기한 시간업이라는 부분은 뭐 만나는 게 시간업이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요. 그 패스트트랙 올린 거를 지정 철회하라는 거는 사실 그거는 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대부분은 그거 지정 철회 가능하겠어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나경원 원내대표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중국 음식을 먹었어요, 처음. 그리고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호프에서 맥주를 이인영 원내대표가 샀죠. 자주 만났네요, 요즘.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장 막내인 어린 오신환 원내대표가 밥을 한번 사면 조금 이제 그 조율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패스트트랙은 그러면은 나 원내대표는 원천무효 얘기하면서도 입장 표명과 향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입장을 또 밝히라는 얘기를 했어요. 뭐 나 원내대표가 실제로 어느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땐 입장 표명은 분명히 이제 3당 일단은 여기서 지켜볼 게 3당 원내대표가 자꾸 모이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한국당 입장을 민주당이 좀 들어준 측면이 있습니다. 벌써 저기 민주평화당이랄지 정의당의 원내대표들은 되게 섭섭하면서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요구했던 게 교섭단체만 모이자 1대4로 모이니까 이거 뭐 코너에 몰리는 것 같기도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패스트트랙 자체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올린 거잖아요. 근데 민주당 혼자 이거를 뭐 처리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유감 표명은 이제 합의문을 쓸 때 어느 수위에서 넣을 수 있느냐. 뭐 국회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언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대신 이제 그러면 이제 올라가 있는 대표적 3개 법안들을 향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정 철회가 불가능하다면 과연 이걸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한국당이랄지 여야 모든 정당이 뭐 지난해 연말 같은 경우도 선거구제 협의할 때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문에 도장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 식이랄지 합의를 좀 문서화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들을 놓고 논의를 할 것 같고요. 그 분수령은 결국은 이번 주말에 황교안 대표의 장외투쟁이 이제 끝나가면 그걸 계기로 뭐 좀 물밑 협상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사실상 이제 밖에서 하는 건 다 종료를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빈손으로 국회 가기는 이제 어렵고 한국당도 뭔가를 얻어가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유감 표명 정도 했다? 유감 표명만 받고 가는 거는 명분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볼 때 혹은 나경원 대표가 이제 원내를 진두지휘하지만 국회에 복귀하고 안 하고는 이제 두 분이서 협의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명분을 다시 말해 출구 전략을 여권에도 세워달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황교안 대표 이제 청와대에서 제의했지만 황교안 대표의 역제의한 1대1 영수회담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고요. 청와대가 나서야겠네요. 그렇죠. 출구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그런 발언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못 해주냐? 좀 이제 안이한 표현으로 저기 김정은 위원장도 1대1로 만나시면서 왜 야당 대표를 1대1 못 만나시느냐 이런 이제 표현을 써가면서 1대1 원내회담을 분풀을 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자연스럽게 이것을 좀 봐드리면은 출구 전략이 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굉장히 좀 난해한 얘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세 가지 그 법안을 정개특위하고 사개특위를 해산시키고
선거법은 행안위, 원래 오리지널 이제 소관이죠. 행안위에서 그 다음에 나머지 2개 법안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게 되면은 최대 330일까지 갈 수 있는 틀은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때 하게 되면 동력이 떨어져가지고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려져 있다고 해서 다 통과가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 기간 내에 처리한다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형태의 어떤 구도가 흘러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이 지금 완전히 김관영 원내대표 때하고 지금 오신환 원내대표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졌거든요. 너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부결될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가면은 두 번째 출구 자리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법안들이요. 예. 지금 사개특위, 정개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임기 그 활동 종료가 한 6월쯤 예. 뭐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 이제 사개특위나 정개특위 모두 다 해당 상임위로 자연스럽게 다 넘어갈 이관시키는 거군요. 확률이 예. 높습니다. 이제 물론 뭐 법사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바로 가느냐 뭐 그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절차는 계속 갈 겁니다. 이미 뭐 330일은 카운트가 된 거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황교안 대표의 25일 장외투쟁이 끝나요. 근데 뭐 전 잠시 이런 장외투쟁은 사실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정해놓고 장외투쟁하는 거는 예. 왜냐하면은 7일부터 지금 25일까지 카운팅을 해보니까 19일 정도 하셨더라고요. 황 대표가 하셨는데 야당의 장외투쟁이라 하면 진짜 결사항전의 의지로 우리들이 뭔가를 끝까지 저거 얻어낸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할 때는 한국당 시절 아니 한나라당 시절에 할 때는 사학법이었죠. 결국은 이제 얻어냈습니다. 여당과 협의를 해가지고 예. 개정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그건 없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황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얻은 게 많아요. 장사로 친다면은 그 수지 맞는 네, 장사라고. 수지만 장사를 좀 했습니다. 첫째는 왜냐하면 보수에서 확실한 그 대권 주자로서의 예. 각인을 시켜놓은 게 있어요. 두 번째는 이 보수 진영에 그동안 많이 뿔뿔이 흩어져 있던 보수 진영들. 결집시켰네요. 예. 물론 뭐 중도층이 뭐 다 왔느냐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결집을 시킨 게 있고요. 특히 또 당내 장악력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이제 지금 친박 비박 못 들어보신 지 오래됐죠. 예. 딱 해놨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득을 맞는데 그러면 한국당이 회군할 명분은 생겼느냐 이 부분은 약간 이제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이 있죠. 위원회 확장력이 생겼느냐 예. 이것도 물음표를 던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면 일단 원내에서 원내대표들이 모이고 있기 때문에 원내에서 법안 처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추경안 처리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합의사항을 좀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그거와는 다른 트랙으로 대통령과 여야 5당 당대표 간의 회동 그게 뭐 이제 5당 대표를 먼저 만나고 황 대표와 대통령이 1대1로 만날 거냐 지금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걸 먼저 하자 뒤에 하자는 건데 그건 좀 뭐 서로 협상을 하고 의견을 모아가면은 좀 타결도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떠난 지 10년 딱 됐습니다. 네.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 간략하게 한번.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일생은 한마디 드라마다. 예. 정말 드라마틱하죠. 아마 성장 과정부터 시작해서 국회에 들어오셔가지고 대통령 되기까지 특히 그 광주에서의 2표 차이는 제 입장에서 볼 때 죽었다 깨어나도 잊지 못할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대쪽에 있었거든요. 예. 네, 그 당시에. 근데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쪽에 이제 캠프에 있던 사람들 굉장히 친했거든요. 예.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참모들하고 아주 엄청나게 격의형 토론한다 그래요. 그냥 뭐 제일 밑에 말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후보까지 그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좀 부러웠어요. 우리는 뭐 위계가 딱 있어가지고 예. 사실은 제가 들어가는 회의 아니면은 뭐 우리 위에 계신 분들만 모인 회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희야 수 없이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그런 기회도 없었는데 노무현 캠프는 엄청나게 그게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볼까 이제 그런 생각까지 이제 들었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노무현 대통령의 생은 드라마틱한 것이고 그다음에 수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저는 제일 높게 평가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실용주의예요. 예. 아까 이제 발의화면에 그 부시 대통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예. 부시 대통령이 도대체 노무현 대통령 왜 오지? 바로 한미 FTA를 추진하신 분이에요. 그때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반대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는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당사자가 부시 대통령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연을 오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 기지도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 안보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거다 해서 추진하신 게 노무현 대통령이세요. 아마 굉장히 이거 자기 지지자를 생각하면 못하시는 분인데 못하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해내시는 실용주의자고 정말
어떤 진영보다는 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누구나 간접적으로 다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부장님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추억들 갖고 계십니까? 저도 많이 요즘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참 시대를 앞서간 대통령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가령 예를 들어 2003년이 아니고 2017년에 집권을 하셨다면은 대통령께서 그러면 지금 이른바 이 세계가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에 한 15년 사이에 진짜 이른바 우리가 언제나 써먹는 4차 혁명 이런 거 대단히 앞장서 가지고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을 상당히 성견지명처럼 앞세워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른바 평등과 예. 자유보다는 평등, 상생, 공정 이런 가치를 설파하셨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소탈하고 토론을 즐겨하시고 비서에게도 담배를 한 대 꽂아서 그 앞에서 같이 필 수 있는 대통령. 진짜 앞으로도 우리 역사에 이렇게 소탈하고 인간미 넘치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 특히 또 권력도 많이 내려놨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 그 권력을 내려놓은 권력에 본인이 비운을 당했다는 뭐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신 분인데 그 시기에는 이게 참 여러 가지 여건상 예. 정말 그분이 아니면은 자기의 권력의 반을 주겠다면서 대연정을 어떻게 제안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했습니다만 예. 그 앞서가신 분이죠.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도. 예, 지금도 그 가치는 살아있다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추도식이 열리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봉하마을로 다 모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사실 황교안 대표 빼고 이제 여야 당 대표나 뭐 원내대표 다 오는데 황교안 대표는 뭐 일정이 있으니까 단순 비교는 어렵겠지만 광주를 찾았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근데 봉하마을에 오지 않는다. 이걸 두고 또 분명히 얘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이거를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5.18 그 기념식은 국가 기념일입니다. 예. 그래서 저기 보훈처에서 각 당 대표들 초대하는 거니까 당연히 오지 말래도 가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추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지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뜻을 같이 하셨던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하는 게 추도식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어떤 뭐 일정이 있어서 뭐 못 간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에서는 반드시 가야 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의 이제 여권이죠. 여권에 네. 계신 당 대표들이 당 대표가 있을 때 국립묘지 찾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승만 대통령, 박 대통령 묘소를 참여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여론에서 뭐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10월 26일 날 11.6대 네. 그 국립묘지에서 박정희 대통령 그 추도식 하는데 그때 지금의 여권 인사들이 한 분이 가신 적이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황교안 대표가 5.18은 갔는데 왜 노무현 대통령 10주기 안 가느냐 하면은 그거는 이제 별개의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니 지난번에 김무성 대표는 뭐 갔지 않느냐 가서 네. 물론 이제 건호 씨한테 뭐 안 좋은 소리 듣고 네. 물병도 맞고 그랬지만 이거 아셔야 돼요. 김무성 대표는요 통일민주당 시절에 같이 했던 분입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적인 인연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인연이 없었다면은 아마 김무성 대표도 안 갈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지만 아마 안 갈 확률도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추도식하고 국가기념이라고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저기 불참. 말씀하신 거가 뭐 다른 뭐 잘못된 부분들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5.18 같은 민주화운동 같은 경우는 기념식이 국가 기념일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전직 대통령 추도식이죠. 그리고 뭐 김무성 전 대표가 갔습니다. 예. 예전에 한나라당 대표, 새누리당 대표였나요? 자격으로 갔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가 가는 게 더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방송을 들으면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나머지 당 대표들이 다 갔다, 뭐 총리가 다 갔다 그런 차원보다도요. 예. 이 전직 대통령을 가서 특히 뭐 10주기 아니겠습니까? 예. 좀 의미도 있고 여기 가서 진심으로 애도를 하고 하면은 본인의 위상이 저는 더 높아질 거라고 봐요. 본인을 위해서라도. 그렇습니다. 가서 뭐 항의가 나올지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황 대표를 지지하거나 한국당 지지자들 중에 왜 거기를 간 거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국민 화합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뭐 지금 현재 정치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제1야당의 대표고 한다면은 가는 게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볼 때는 더 대인배의 모습으로 볼 건데 뭐 안 가면은 본인 의지니까 의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한 가지만 추가드리면 예. 황교안 대표가 이제 3월 5일 날 그 자유한국당 당 대표가 된 다음에
저기 국립묘지 방문하고 역대 대통령 묘소를 다 돌아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봉하마을 가셨어요. 예. 가셔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묘소도 참배했고 권양숙 여사하고 같이 저기 대담도 하고 네. 그래서 뭐 홍삼 선물도 드렸다. 뭐 그런 게 이제 그런 게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우리 한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에 가시면 좋겠죠. 예. 가시면 좋은데 추도식에 가시면 이제 대인배로 보일 수 있다는 말씀에 저 동의합니다. 예. 하지만 본인의 일정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기념일과 추도식은 좀 다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도식에 지금 참석하기 어려워진 게 유시민 이사장입니다. 예. 모친상을 당해서 불참한다고 하는데 지금 정계 복귀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어제도 방송에 나와서 정계 은퇴를 한 이후에 단 한 번도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렇게 나오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저도 예전에 그 며칠 전에 자기 머리 못 깎는다는 발언을 봤을 때는 예. 유 전 장관님이 약간 좀 옮기셨나? 한 발 정도? 그러자마자 이제 정치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서히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 이거 그 시끄러워 잘 못 들었다. 질문 잘 못 들었.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좀 시끄러워서 못 듣고 한 것 같고 현재로서는 보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 본인 의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출마하지 않겠다. 대통령이란 그 무거운 직을 내가 할 자신도 없고 노무현 대통령 봐라. 그렇게 외롭게 하는 모습 보니까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즐겁게 없다. 살고 싶다고. 예, 그런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맞는데 이 정치가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특히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가장 참을 수 없고 본인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그겁니다. 네. 현 정부는 물론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근거 없거나 아주 악랄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아무튼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유 전 장관님이 참지를 못하고 본인이 알리려고도 그런 측면이 예.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여권 내 상황으로 들어가면은 여권 내에 있는 그 이른바 대선 주자들 예. 잠룡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 주자들 중에 확실한 친노 적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금 재판을 받고 예. 한 것도 있어서 그래서 이른바 유력하신 분들이 보면은 꼭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지지층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를 할 겁니다. 계속 나와달라 할 거고 특히 이제 당시 이제 대선전 레이스를 앞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이 여권 진영의 후보군들이 야권 진영의 후보에 대해서 좀 밀린다거나 아니면 비등한다거나 그래서 유시민 장관이 꼭 나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으면 이게 지금까지 안 하겠다는 거는 본인이 너무 힘들거나 이런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다는 거거든요. 예. 이건 어찌 보면 잠깐 약은 개인의 이제 바람인데 네. 좀 더 대의를 위해서 희생을 요구하는 양정철 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벼슬을 했으니 이제 희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요구들이 강해지면은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예측을 해봅니다. 유시민 이사장 정계 복귀설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한 교수님 의견을 거의 동의를 해요. 일단 본인이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네. 그 말을 이제 액면 그대로 믿어주는 게 맞다. 근데 정치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안 정치 하겠다고 안 하겠다 하시잖아요. 근데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심경이 바뀌고 예. 또 여러 가지 지지자들의 또 어떤 지지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정치권에 한번 발을 들이면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하나 뭐 국회의원 정도 이렇게 아니면 뭐 가벼운 형태가 아니라 아마 유시민 대표가 지금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일정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뭐 대선 지지율이 뭐 거의 여권에서 네. 1위로 나오기도 하고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물론 평행하면서 제가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까지는 반반이다. 예. 반반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진흙탕 싸움인데요. 유승민 전 대표입니다. 이름이 제가 좀 비슷해서 헷갈리시는 분들 있을 수 있는데 유승민 전 대표가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총선에서 우리 당이라는 얘기는 안 했고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한국당 안 간다. 확실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확실하게 얘기는 했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유 전 장관님도 개인적으로 만나보기도 했었고 같이 뭐 이렇게 대담도 했었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거가 왜냐하면은 좀 이 주제만 갖고 본다면 한국당이 안 간다. 나도 내가 나가겠다. 이거가 지금 실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바른미래당이 지금의 이제 손학규 대표를 나가라 말라 하면서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가 갈등이
제가 볼 땐 저거는 거의 심리적 분당 상태예요, 이미. 예. 물리적으로 분당만 안 됐을 뿐이지 이런 상황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른바 안철수 전 대표는 뭐 외국에 나가 있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거의 역할을 제가 좀 점수를 낮게 준다면 하지 않았다. 그건 뭐 본인의 뭐 여지가 없어서 역할의 여지가 없었다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나서질 않았다는 거가 더 강해 보여요. 근데 지금 이제 나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과연 지금 한국당 가지 않겠다는 얘기를 바른미래당 지지자들과 한국당의 지지자들과 이분들이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순수하게 과연 지금 유승민 전 대표의 강한 의지의 피력이다 이거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른바 다르게 좀 폄하해서 볼 것인가 이거는 좀 본인도 알 겁니다. 그래서 이른바 지금 이제 선명성을 내걸었는데 예. 저는 처음부터 두 당이 합쳐졌을 때부터 우리의 보수의 주축이고 원류가 우리다. 우리 바른미래당이 보수의 주축이고 우리는 중도 보수, 개혁 보수 다 끌어안겠다. 한국당의 보수도 이쪽으로 와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가치와 비전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시간이 오다 보니까 한국당은 어찌됐든 원조 보수들이 모여버렸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도층만 중도 보수들만 표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유승민 전 대표가 지금이라도 이제 성공을 하거나 좀 힘을 얻고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 중도 보수들이 유승민 대표의 바른미래당으로 모여야 될 텐데 예. 과연 그분들이 지금 오랜 기간을 겪어봤어요. 지금 1년 가까이도 겪어보고 바른미래당 생긴 뒤에 바른정당계 그때부터 쭉 봐왔는데 선뜻 마음을 줄 수 있을까? 저는 약간 회의적이지 않나. 물론 뭐 지금 유 전 대표가 좀 더 결사의 의지로 또 활동을 하신다면은 뭐 달라질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현재로 볼 때는 예, 좀 회의적이지 않나 봅니다. 좀 더 비전을 미리 보여주고 한국당으로 안 간다는 말도 진작에 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유승민 전 대표가 활로를 모색하려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 유승민 대표는 저기 바른미래당 중에서 바른정당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수장이라 어느 한 뭐 작든 크든 어떤 조직의 수장은 자기 멋대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어떤 자기가 탈당할 때 같이 자기를 따라서 같이 왔던 분들이 지금 뭐 8명이나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본인이 나 안 가니까 뭐 당신들은 혹시 생각이 있으면은 뭐 코라면 가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 이 총선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여든 야든 일정 부분의 그 어떤 양쪽에서 그 원심력에 의해서 당겨질 거예요. 90력에 의해서 당겨질 겁니다. 당겨질 때 바른미래당의 지금 유승민 걔는 일정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콜을 받아서 갈 때 아마 유승민 대표도 같이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분위기가 친박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대척점에 섰던 사람이 유승민 대표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토가 있는데 아까 한 교수님께서 황교안 대표가 저기 들어온 이후부터 친박 비박이라는 소리가 싹 사라졌어요. 네. 그렇다면은 유승민 대표가 들어와도 크게 과거처럼 아주 적극적으로 뭐 안 된다라는 이런 적극적 비토 세력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총선의 즈음에서 아마 빅텐트론이 열리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분화가 되니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짧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손학규 대표 오늘 아마 기사 많이 보셔서 알 텐데 좀 낯뜨거운 언사들도 오고 가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 정도 되면 손학규 대표도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버텨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버텨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예. 심리적 분당 상태고 하태경 의원한테 뭐였죠?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퇴락한다. 아, 이거 진짜 막말이죠. 예. 저는 손학규 대표님 같은 정치적 원로고 이런 연배도 물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하태경 의원이 정말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감정 싸움이 거의 뭐 이제 치달았어요. 이제는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면은 서로 퇴로를 막아버리거든요. 뭐 양보할 수 없지 않습니까? 손 대표 입장에서 본인의 지금 정치 인생이 이런 표현까지 듣는 상황까지 왔는데 예.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분들한테 충고를 드린다면은 좀 감정을 삭히고 더 이상 감정적인 얘기 하지 말고 그런 말 하려면 이제 회의 아예 가지 않는 게 좋겠어요. 가지 말고 감정을 삭히고 그 다음에 좀 삭힌 다음에 다시 만나서 우리 그래도 일단은 어디 갈 데도 없지 않느냐. 미안합니다. 그런 표현. 근데 좀 협의해서 잘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고 안철수 대표도 이제 뭐 언제든지 좀 있으면 올 테니 예. 네. 다시 한번 초심까지 못 돌아가더라도 우리가 뭐 영원히 안 볼 사이도 아닌데 더 이상 격해지지 말고 예.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당대표 가라면
제가 손 대표라도 그만두기 뭐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 듣고 어떻게 그만둡니까? 그래서 정치에 금도도 있고 같은 당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법은 감정을 삭힌 다음에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민수 전 국민일보 정치부장, 이경수 전 새누리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